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한 랭킹, 무인기 공방입니다. 지난달 26일이었죠. 북한 무인기가 우리 상공에 침범한 이후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채널A 취재에 따르면 당시 북한 무인기 한 대가 우리 방공기지를 교모히 피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레이더와 방공포에 드러날 만한 곳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고도를 변경해서 추적을 피한 흔적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북한 무인기가 이쪽 저쪽으로 살피고 사는 사이가 다 이렇게 레이더에 잡혔는데요. 자, 북한이 어느 정도 우리 방공 진지를 알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현정 의원님? 그렇죠. 이게 사실은 GPS로 작동이 되는 거거든요. 네. 북한에서 GPS로 일단 입력을 시켜놓으면 그 GPS에 따라서 이제 운행을 하는 건데 예. 지금 이 궤적을 보면 굉장히 우리 군 보안 시설이나 이런 방공망을 어떤 피해가는 그런 흔적들이 역력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미리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방공기지에 대한 상황들을 알고 있었다, 파악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이제 청와대가 이제 이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시스템 자체가 조금 변경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비행 금지 구역이 지금 이제 설정이 돼 있고 네. 그 상황에서 반경 한 3.7km 이제 설정이 돼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무인기가 군이 밝힌 걸 보면 거의 방공망을 어쩌면 설득 실쳐서 지나가고 예. 또 시청이라든지 이런 중요한 어떤 있는 곳을 다 이렇게 훑고 지나갔어요. 아시겠지만 서울시 중심가에 그 방공기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건물 옥상이나 북한산이나 등등에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피해갔다는 걸 보면 아마 북한이 의도한 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당신들 우리 상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네. 한번 흔들어 보는 효과. 그러면서 지금 북한이 의도하는 바는 결국 국내의 어떤 갈등들, 여야의 갈등이라든지 또 우리 군에 대한 신뢰 추락이라든지 그 방지 무인기 한 대가 미치는 영향이 지금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즉 심리적인 영향, 즉 군사적인 어떤 그런 영향보다는 정치 심리적인 어떤 영향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저는 이번에 그런 어떤 도발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당시 남아있던 무인기 가운데 서울 상공을 지난 이 한 대가 청와대에서 서울시청 사이를 지나간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는데 그러니까는 행안부나 외교부가 있는 정부 서울청사, 서울경찰청 등의 주요 기관이 밀집해 있는 곳입니다. 북한 무인기가 이렇게 서울 중심을 돌아다녔다는 건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 군이 바로 대응하기는커녕 조금 뒤늦게 파악했다. 이게 이슈가 또 되고 있더라고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서울의 중심부, 물론 대통령실 근방을 지나간 것도 큰 문제고요. 비행금지구역 3.7km로 설정했는데 그게 원래 청와대는 8km였거든요. 예. 용산으로 오면 좀 줄여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지역까지 들어왔다고 하면 이건 심각한 문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의 비행금지구역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예. 그 외에 주요 시설들이 있는 서울 시내 상공을 돌아다녔다는 거 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뭐 카메라만 달고 온 거 수측이 되고 있는 건데 혹시나 만약에 저게 자폭 폭탄이라고 달고 오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고요. 군이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물론 뭐 지금 방공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상황이라고 얘기하면 이걸 빨리 보완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찾아내서 뭐 격추를 하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이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국민이 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5대나 되는 무인기가 들어와가지고 서울 시내를 휘젓고 다니다가 돌아갔으니까 중요한 건 이제 빨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 체계를 만들어서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군 당국은요, 처음에는 서울 중심부인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했다가 그제는 다시 이를 인정하고 나섰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적 무인기는 비행 금지 구역 P73을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 아닌 근거 없는 이야기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당시에는 작전 요원들에 의해 최초 확인된 사실에 입각하여 발표한 것입니다. 이후 전비태세검열실이 종합적인 조사 과정에서 정밀 분석한 결과를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다만 두 가지의 차이로 인해 언론 보도에 혼란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중요한 시설일 테고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또 합참이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뭐였을까요? 일단 비행금지 구역은요. 네. 항공안전법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거기 네. 78조에 보면 이런저런 그 공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비행금지 구역이 이제 P로 시작하는데
P518 같은 경우에는 휴전선 말하는 거고 네. P73 같은 경우가 수도권인데 다시 이 P73 뭐 P로 시작되는 게 다시 A, B, C로 나뉘어 가지고 A 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비행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네. 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강북의 거의 대부분은 그 P73A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노원이나 중랑구나 광진구 이런 정도 빼놓고는 서울 한복판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북한이 무인기를 왜 내려보냈을까요? 제 가장 큰 타겟은 누가 봐도 용산인데 예. 그런데 처음부터 그 합참에서 용산을 갖다가 그 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매우 그 성급한 그러한 판단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사실 보면 이 무인기가 그 날개가 폭이 한 2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으로 탐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격추는 더더군다나 어렵다라고 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무인기는 사실 정식 전투기가 아니기 때문에 공격이나 탐지하는 그 무인기 자체의 능력은 좀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비를 잘 세우면 되지 너무 호들갑스럽게 이렇게 대응할 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책임이 없었다는 식의 그 합참의 발표는 정말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합참은 재조사 결과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 구역 북쪽을 스치듯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행금지 구역 사실 대통령실 인근 주변인데 여기 접근한 거를 그만큼 탐지하기 어려웠다는 걸까요, 박상규 의원님? 스치듯 들어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항적을 네. 이상 항적을 보니까 하나가 이상하다. 예. 이래서 이제 지도를 갖다 놓고 정밀 대조를 해보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도 여러 번 얘기가 나왔지만 처음에 브리핑에 미스예요. 브리핑 네. 때 그럴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조사 중이다. 추후 정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이래야 되는데 아니다. 너무 강하게 부인을 하면서 이런 보도를 문제 제기하는 언론에 대해서 유감이다. 강한 유감을. 그래서 이걸 듣는 국민들이 아 정말 저게 단호한 군의 입장이구나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면서 말이 엇갈리고 꼬이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궁색해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민주당 측에서 이제 뭐 39년 군 생활을 했다는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의원도 지도를 놓고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한 30분이면 알 수 있다. 물론 이 주장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이겠습니다만은 네. 군이 내부적으로 완벽한 입장을 정하기 전에는 신중한 입장을 미국 국방부나 뭐 이 워싱턴 브리핑도 그렇게 하잖아요.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은 아직 확인이 안 됐다. 그렇죠. 정확히 확인한 뒤에 알려주겠다 이래야 되는데 이거 잘못 보도한 거니까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마치 무슨 법적 대응할 것처럼 얘기한 것이 오히려 이런 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면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현재 이제 대응하는 방법 중에서는 이제 특별한 수단이 없으니까 소형 무인기를 충분히 탐지해낼 수 있는 레이더, 그 레이더 체계가 통합되어 있는 고출력 레이저 무기 또는 전자기 무기 아니면은 소형 무인기에 적합하게 개발되어 있는 소형 대공 미사일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MDL 상의 접근로, 무인기들의 접근로 상에 이렇게 배치를 해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도 사실 이런 식의 드론 접근을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용산 근처까지 접근했던 이 드론, 대통령실을 촬영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정보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적 조사 결과 비행 금지 구역 북쪽을 지나간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보고를 받았고요. 용산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고 가능성 있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네, 국방부는 무인기의 촬영 능력을 부인을 했지만 국정원은 무인기가 대통령실을 촬영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현정 의원님, 네. 왜 국정원과 합참의 입장이 배치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참은 굉장히 예. 지금 보면 좀 방어적으로 입장을 취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이게 왜냐하면 이제 무인기의 항적을 하는 게 점으로 일단 표시가 되거든요. 네, 이 점으로 표시되는 걸 이제 선으로 연결해서 전체 이제 항적을 보는 건데 이번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이 그 군에서 이걸 파악하는데 시간이 꽤 걸린 이유가 처음에는 그게 없다가
일부에서 그게 포착이 된 게 있어서 한 4일 뒤에 이제 이 정도 어느 정도 좀 가닥을 잡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만큼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것이죠. 왜냐 이 2m가 되고 이 색깔이 이제 하늘색으로 칠해져서 육안으로도 굉장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이쪽에서도 이 무인기를 어떤 방식으로 격추하냐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레이저를 쏴서 열을 나게 해서 폭파시킨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문제는 뭐냐면 또 도심에서 있을 경우에 네. 이게 낙진이라든지 낙된 떨어지면 민간인 피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전에 전문가도 이야기했지만 이 MDL을 넘어오는 즉시 거기서 격추시켜버리는 게 제일 이제 안전할 수밖에 없고 네. 만약에 도심 상공에 있을 때 격추시키기는 어렵습니다. 파악하더라도 여기에 어떤 포탄이나 총을 쏠 경우에 낙탄 피해 때문에 사실은 이게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될 수가 있고 또 떨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떨어지면 이 자체가 무인기가 떨어져서 이게 하나의 또 파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서도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북한이 이번에 이렇게 오는 것 자체는 저는 어떤 정찰의 효과가 과연 있었겠는가라는 네.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울 시내 뭐 이거는 구글 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보면 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정밀한 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밀한 기계가 와야 되는데 이 정도의 기계를 가지고 파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는 좀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던가. 북한이 이번에 넘어온 것 자체는 4대는 저쪽 강화도 쪽으로 그냥 파주로 넘어왔고 한 대가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결국은 자신들의 어떤 이 위협성, 그다음에 우리 내부의 어떤 혼란 등등을 노리기 위한 저는 어떤 전술적인 그런 어떤 무인기 침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아마 이제 우리가 지금 비룡복합이라는 기계가 이제 이 무기가 개발돼 있습니다. 그 탐지하고 바로 사격해서 하는 동시에 할 수 있는 기계가 개발돼 있는데 이번에 전혀 쓰지 못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더 활성화해서 MDL 상에서의 어떤 그 문을 격추할 수 있도록 네, 그런 지금 것들을 좀 보시는 이 그렇죠. 저게 무기입니다. 바로 비룡복합인데요. 네. 저게 탐지도 하고 즉시 쏴서 이제 그 추격하는 이 기계입니다. 저것들을 어떤 면에서 좀 더 활성화시키는 뭐 그런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